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장 초반보다 오름폭을 더 키우면서 양지수가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이 더 강한 하루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이번 주 주목했던 지표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는 정강 후 약장을 보였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을 저희가 주목해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3월 취업자 수가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한풀 꺾였는데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3월 기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취업자 수는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100만 명 넘게 증가했던 올해 1월, 2월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며 감소했습니다. 네, 3월 고용 동향 들어봤는데요. 실업자 수는 어땠습니까? 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작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자 수는 87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2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0%로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59만 2천 명으로 27만 7천 명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 추세는 불확실성이 많아서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4일 총재가 없어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은의 당초 예상보다 더 큰 데다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 긴축도 임박한 만큼 한은 총재가 없더라도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인상 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물가 안정을 제1목표로 하는 한은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 올랐습니다. 4% 상승률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도 2.9%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달 새 0.2%포인트 오른 건데 2014년 4월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이 새 정부와의 공조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커진 점도 변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에서 1%포인트 한국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부터 잇따라 두 차례만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높여도 미국이 더 높은 상태로 수개월 사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스텝에 대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빠르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내일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진척도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멈추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공정률은 52%인 상황에서 오는 15일 공사 전면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네.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극한에 치달으면서 양측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1만 2천여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가 공사 중단에 들어가면서 강남권 주택 공급 일정에 큰 차질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둔촌 주공 사업지가 공사 중단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잘 날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뒤 공사 중단 이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둔촌 주공은 최고 35층, 85개 동 1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기존 최대 재건축이던 송파구 헬리오시티 9,510가구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4,786가구에 달합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컨소시엄의 형태로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공사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인데요. 서울시는 10여 차례 중재 노력을 했지만 양측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결국 2016년 공사비 2조 6천억 원에 계약했지만 2020년 설계안을 변경하면서 3조 2천억 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했는데요. 조합은 시공단이 전임 조합과 맺은 증액 계약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시공사는 지난 2년간 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에서 조합이 계약서상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률이 반이 넘은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이 된 건데 조합은 시공사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현실적으로 시공사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 중단 통보에 시공사를 교체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업계 전문가는 공정률이 50%가 넘어선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대규모 이제 재건축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공급 차질에도 주택 공급 차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도 현재 상황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시는 정비사업 베테랑 3명을 코디네이터로 보내 작년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코디네이터는 법적 다툼으로 가면 6,100명의 조합원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피해를 본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꿈쩍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 사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2시입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와야겠죠. 김혜영 캐스터 불러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음식과 에너지처럼 변동폭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는 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점을 찍었던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에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전일 미증시는 변동폭이 컸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반면에 견조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계속해서 또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2,700포인트 다시 한번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42%의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죠. 오후장에서 더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간 고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15% 오른 92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3,87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에 나선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개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현재 99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6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5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에탄올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너무 오른 기름값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더운 여름에 고에탄올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면 스모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고에탄올 휘발유 허용으로 갤런당 10센트가량 유가를 억제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알코올은 2.25%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창의 에탄올은 5.77%, MH 에탄올은 현재 12%대 급등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동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금융주들에게 호재로 적용하기 마련인데요. 다만 최근에 3월 FOMC에서 연준의 다수 의원들이 빅스텝에 동의하는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주들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준이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영업 환경도 좋지 못한데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축소를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0.5% 내외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감소하는 건데요. 투자자들에게도 악재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금융주들이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현재 1%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3.29% 하락세, 흥국화재도 현재 1%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는 13일 삼성전자 6G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 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은 1%대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의 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넷게임즈도 오늘 호재성 뉴스와 함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살펴보면요. 코오롱 생명과학 살펴보면요. 7,200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소식에 오늘 시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일제강은 유럽 천연가스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공급선 구축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건설 소식에 강세에 보여지고 있고요. 까뮤 ENC는 쿠팡 물류센터 확장 정책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넷게임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게임즈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온라인 게임에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7%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37,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짙은 낙폭이 나타나고 있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10%가 넘는 하락이 보여졌는데요. 현재는 하한가를 진입한 모습입니다.
4,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LG 헬로비전이 있습니다. LG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찝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LG 헬로비전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6,7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객장 연결해 들어볼 거고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저희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 좀 좋은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 상위주들도 대부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의 이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량용 통신장비 근로 1위 탈환 소식까지 접해지면서 LG전자 지난주에 어떤 실적 발표한 이후 주가 상승한 이후에 이번 주 초에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차량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35.2%까지 기록하면서 독일 컨티넨탈을 이어내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그 이슈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LG전자의 지난 그 1분기 실적이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 컸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가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의 부분에서 실적 부분도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이 충북 오창 공장에 생산을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오창 공장에서 그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어떤 인명사고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단 이후에 어떤 관계부처의 조사 이후에 전면 작업 중지 해제 통보가 들어가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오르는 어떤 이유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탑을 여기서 앞에서 좀 이끌어줘야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 역할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때 오늘 반등을 랠리를 한번 또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장주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2% 이상 올라오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라는 말씀 앞서서 주셨었는데 차장님께서 포착하신 오늘장 특징주는요? 우선 이슈라기보다도 전 기아를 좀 수급 어떤 특징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그 기아 같은 경우에 지난주부터 친환경차 어떤 비중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판매 대수도 생각보다 선방하는 모습 때문에 현대차 그 기아의 주가가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여기 안에서 이제 기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아는 1조 3,200억 그 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판매 본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판매 복세가 뚜렷하게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도 증가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년 수준의 주가 우려 때문에 작년보다도 못하다는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아가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부분에서 EV6가 수익을 내는 어떤 그 회사로 좀 탈바꿈하는 모습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가 친환경차 쪽으로의
또 부각을 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전기차 구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보다는 성능, 또 신기술이 더 중요한 게 구매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나 이런 그 경쟁보다도 이 기아의 EV6에 대한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 추후에도 계속 구매자의 선호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증권사도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을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특징주로 기아를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우려보다는 나을 것이고 또 판매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간추려 주셨는데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을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기를 맞으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의 흐름 또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예, 조선사들이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그런 조선주 강세를 오늘 보이고 있는데요. 13일 금일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5%대 그런 상승,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6% 이상의 그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큰 폭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날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총 70척에 달하는 수주 계약을 맺었고 금액으로는 71억 달러 수준으로 연간 수주 목표의 약 4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조선사의 올해 연간 수주 목표 대비 올해 1분기 수주 달성률은 현대상업중공업 90% 거의 달성을 했고 현대중공업도 20%대, 삼성중공업도 25%, 현대미포조선도 40%, 대우조선해양도 47% 이렇게 거의 20%에서 40% 가까이 벌써 이렇게 올해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주 달성이 이렇게 된 만큼 상당한 그 전반적인 호실적을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선주의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의 대다수를 1분기에 달성했다라는 실적을 보였는데요. 흑자 실현은 미지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수주 호황을 맞이했지만 이 건조에,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후판 가격 상승에 이제 불안함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판이라는 게 그 두께 6mm 이상의 어떤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선박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도 이제 쓰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배에 이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이 그런 후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되면 당연히 그런 많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조선사들의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분석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수주 호황에 힘입어 국내 주요 조선업에서 벌써 이제 목표 매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에서 40% 정도까지 수주가 진행됐음에도 아직 후판 가격 인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긴장은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철강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후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제 입장인데요. 철광석, 후판의 이제 주 원재료인 철광석과 제철용 원료탄 등의 그 원자재 가격은 후판 원가의 그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한국 그런 철광석 가격은 톤당 약 160달러를 지금 4월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이게 불과 3개월 전에 톤당 130달러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3%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배에 만들어진 선가의 20에서 3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후판 가격은 그 실질적으로 수익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이 그런 어떤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후판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후판 가격이라는 게 조선사가 정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실제로 조선 3사는 지난해 상반기 후판 가격 인상 등 여파로 어떤 수천억 원의 공사 손실 충당금이 선반영되면서 1조 원 안팎의 그 회계상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이런 수주 실적 호황에도
비용 증가로 인해 자칫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때문에 뭐 일종의 뭐랄까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요. 조선업종이 이런 후판 가격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금 웃지 못하는 이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후판 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 건데요. 오늘 장만 보면 조선주가 앞으로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앞으로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것도 제가 이따 차후에 한번 말씀은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조선주란 섹터는 뭐 단기성인 어떤 테마가 뭐 이렇게 형성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좀 큰 틀을 갖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지금 철간제 가격 인상되는 것도 물론 뭐 이게 여러 글로벌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철강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업계 반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은 향후 조선업종도 조금 다시 한번 이 어떤 비용적인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라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주는 뭐 단기성인 어떤 비용 증가라던가 단기성인 악재로서 이런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략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1분기 수주 실적이 세계 1위에 오른 가운데 중국 쪽을 봐야겠죠. 같은 기간 중국은 7.7%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계와 비교했을 때 국내 조선업계 올해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영국 그 조선해운시장 분석기관을 한번 나온 리포트를 봤는데, 그 세계 선박 발주량의 50%를 무려 한국에서만 달성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이것은 2015년 이후 이제 중국을 꺾고 우리나라가 7년 만에 1위를 차지를 한 것이고, 또 분기 시장 점유율도 지금 이번에 50% 달한 것도 역시 해당 조사기관이 집계를 시작한 1996년도 이후 이게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떤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중국과와 어떤 기술 격차,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업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으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중국이 굉장히 저가 이런 단가 후려치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이게 많이 따라오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위협 요인으로 받았는데, 중국과와 최근에도 이제 기술 격차까지 상당히 가까워져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어떤 위협적인 경쟁국이 될 것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이제 지속적으로 뭐 전기 선박이라던가 뭐 차세대 배터리라던가 이런 어떤 기술력이 접목된 개발이 지속되면은 결국 그 미래 기술력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앞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전망은 아무래도 중국은 최근에 지금 코로나 지역으로 인한 뭐 상하이 봉쇄라던가 이런 굉장히 심각한 좀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과의 마찰,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태에 관해서 또 미국과의 그런 마찰, 기존부터 무역 마찰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런 마찰 등으로 인해 다소 성장 동력이 중국은 좀 제한이 좀 걸린 만큼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업보다 이번 연도는 좀 뒤떨어진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후판 가격 상승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폭도 오히려 중국 쪽이 굉장히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올해는 뭐 물론 이제 격차가 중국과 크진 않고 향후도 계속 이제 1위, 2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여러 중국계 그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올해는 중국과 격차는 크진 않겠지만 좀 더 국내 조선 사업이 아무래도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가격 경쟁력을 내밀면서 중국이 바짝 뒤쫓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미래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위 자리는 굳건히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 바나듐 이온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뭐고 이게 상용화가 될 때 국내 조선업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 바나듐 이온 배터리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써왔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와는 달리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여 어떤 발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된 배터리라 보는데요. 이거 이제 한국의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세대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폰, 전기차, 뭐 ESS 등에서 이제 쓰이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종종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폭발이라던가 발화 이런 사건이 좀 나는 거를 가끔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전해액의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어떤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전해액이 물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에 구멍을 뚫고 충격을 줘도 이런 폭발하지 않는다는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또 에너지 효율도 96%로 즉 손실률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배터리를 통틀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치라 볼 수 있고 출력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2배가 높으며 수명도 4배 이상 길어서 전기차, 뭐 충전소, 선박,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차세대 배터리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지금 바나듐 이온 배터리 개발한 스탠다드 에너지사, 우리나라 기업이죠. 스탠다드 에너지사와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 솔루션을 개발해서 해상 실증 및 선급 승인을 추진하고 차세대 전기 추진선 및 전력 운송선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들어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그런 추진선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화재와 폭발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다면은 차세대 전기 추진선 개발에 그런 많은 어떤 조선업계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도 보면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조선업도 앞으로 단순히 어떤 그런 연료를 좀 더 친환경적이고 어떤 안정성이 접목된 전기와 수소 동력주의 그런 위주의 개발로 넘어가는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런 어떤 전기, 수소 이런 배터리를 가진 동력을 가진 어떤 수주 선박들이 앞으로 좀 더 미래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철강 가격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 이슈일 것 같은데요. 조선업계 어떤 영향이 있을지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일한 철강 가격 상승과 중국 봉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코로나 등은 분명 중장기적 악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살아남는 업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은 대한민국의 뿌리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국가 기간 산업 중 하나입니다. 순마진이 사실 굉장히 낮아요. 한 1% 정도밖에 안 나는 그런 사업임에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도 조선업 위기 때도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살린 이유는 그 수많은 어떤 중소협력사나 일자리 창출,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조선업을 단순히 테마성 종목이나 단기성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큰 틀의 경기 사이클을 함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종목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미포조선 같이 현대 이제 83,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처럼 특수선이나 중소형 위주로 건조를 하는 기업들은 좀 대형 조선사 대비 짧은 공정으로 비교적 또 리스크가 적고 턴어라운드 속도는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굉장히 리스크도 적고 굉장히 좀 앞으로 실적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PC선 두 척 공사 수주를 받은 것으로 발표된 만큼 향후도 이렇게 매출 기록을 좀 더 신고가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물류산업 확대,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순환을 통해서 직접적 수혜를 받는 업종이 아닐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등에 따른 오늘 금일 전반적 조선업이 급등을 했는데 이런 단기 조정 구간 8만 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집을 진행한다면은 중장기적인 어떤 좋은 수익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현대미포조선 주셨습니다. 오늘장 6% 급등인데요. 이렇게 오를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눌렸을 때 긴 관점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조선업계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마켓 로드맵은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상승세가 좋습니다.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그 빅스텝으로 인했던 투자 심리 악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문제였는데 관건은 이런 악재가 얼마나 빨리 선반영이 되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전일 미국 증시에서 그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는 이게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일단은 그 추가 하락을 좀 제한시킨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최근에 그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폭이 좀 진정세를 보였다라는 것들이 앞으로는 또 시장도 진정세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하락 전환이 되게 되면서 긴축 우려가 전반적으로 좀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선반영 가능성 그리고 정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1.4% 그리고 코스닥이 1.1%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를 일단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투자 심리가 급반전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인다라는 것은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1000종목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는 좀 반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하단으로는 2620포인트, 그리고 위로는 274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그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740포인트에서 저항이 아니라 이 2740포인트를 시원하게 뚫어주게 되면서 우리가 다 원하고 있는 추세적 상승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자동차 그리고 IT 섹터가 좀 2% 넘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 상승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상승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승한 업종들도 또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IT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어떤 진정세 영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막연한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어쨌든 미국에 전기차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좀 호재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진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미국의 현지 법인이 있는 기업들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체장비 업종에서 자동차도 강세, 그리고 조선주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1분기 수주가 어쨌든 양호하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서 올해도 수주 행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돈 되는 수주는 2020년 초반,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반영이 되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철강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한 1분기 실적 기대감, 현대제철이라든지 코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반적 실적 기대감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일단 대부분의 업종이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장 특징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꼽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려했던 대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미국의 이 물가 수준, 그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 번 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소비 위축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주식시장을 저도 한 15년 가까이 보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이놈의 디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전 뒤집듯이 반대로 뒤집어서 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상승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들이 작용이 좀 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화폐 가치와 그리고 상품 가치의 이 갭 사이 이거를 물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화폐 가치와 소위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 그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은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값이 갑자기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점심 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이 소비와 연관된 어떤 그 제품의 납품이란지 그리고 제조업이란지 생산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많은 전문가들도 언급하고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써야 나라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물가 상승으로 해서 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 경기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가치가 오른 것만큼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화폐 가치도 올려줘야 기존만큼의 소비가 유지가 되고 경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일단 스마트 기기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그 최근에도 전기차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판매라든지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매출에 타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 실적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대형주들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실적 전망치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향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하기가 상당히 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결국 제조업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참고삼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GDP의 80%가 또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 같은 소비 국가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빅스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현재 물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이죠.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시킬지 인상시킬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도 일단은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관들, 전망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일단 4월 달은 동결 쪽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4월 달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동결 전망이라는 좀 아이러니컬한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이 금리 인상을 5월 달에는 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5월 달 금통위에서 아마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두 가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수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바뀔 정부에 대한 어떤 물가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 금리를 움직인다라는 건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동결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FOMC가 5월 달에 열리게 되면서 5월 달에 0.5%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우위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라 봐도 무방하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통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진행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진행했는데 이게 환율 상승을 막지 못하고 이게 오히려 금융시장 변동성을 크게 하게 된다라면은 외환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CDS 프리미엄 상승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이라든지 달러 그리고 유로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통화를 가진 섹터라든지 나라들의 통화 정책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항상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방어적인 역할을 해왔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에도 5월 달에 FOMC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근거로 해서 저는 4월 달에 이제 동결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 포함해서 또 아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수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국내 증시가 거래량 급감 속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가 오늘장은 좀 오르죠. 특히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지난달에 비해서 6%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 14거래일 정도 지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아닌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이 배경은 또 뭔가도 궁금하고요. 수급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이거는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난다라면은 매수를 안 할까요? 우리가 이런 물음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수익이 난다라면은 매수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건 시장이 안 좋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왜 빠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또 뭐냐면 그 증시대금, 그러니까 증시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8월 달부터 증시는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8월 달부터 그 증시가 3,300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수익이 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인 매매는 하기 힘들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급등하는 환율도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이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 환 차익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상승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뭐 걔네들도 리스크 관리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접근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전체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중심의 어떤 제한적인 시장 좀 제한적으로 또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소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